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정부터 8월 10일 날 옥한 일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내용을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박진 외교장관이 왕이 만난 거 그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왕이가 이야기한 요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산불선언, 옛날에 문재인 때 산불선언 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국가들이 반도체 세계적 공급망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치포 동맹 이야기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품행 방정하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일본 제국주의가 옛날에 이제 한국을 침탈하기 전에 중국에 붙어 있는, 중국에 이제 예속되어 있는 한국, 너가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이용하지 말고 너도 자주 독립국가 아니냐,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제 그 처신을 잘해라, 이런 식의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한테 이제 권고한 바가 있는데, 그하고 똑같은 ton으로 자, 한국 너는 자주 독립을 의식해서 미국의 내정 간섭 같은 걸 철저히 이제 반대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 전달했습니다. 그게 이제 골자 세 가지죠. 이제 산불,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는 자주 독립과 내정 간섭, 이런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이 제가 좀 신기한 게, 왕이가 전달한 메시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 외교장관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워딩을 썼느냐 하는 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마 외교 대변인실을 통해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아마 숨길 건 숨기고 밖에 노출돼서는 조금 곤란하다 싶은 건 아마 발표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야간이 치포 동맹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냉전 이후에 신냉전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걸어갈 건가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고요. 쉽게 무슨 세계적 공급망 재편하는데, 이 아마 치포 동맹 이 개념이 세계적 공급망 재편의 아마 첫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 과연 이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미국에 동조해서 이걸 갖다가 잘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건 한국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한국이 만약에 회방을 놓는다든가 형식적으로 치포 동맹을 유지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함몰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극단적으로 한국을 배제할지 모릅니다. 이게 반도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반도체 자체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적인 수준 그 정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일단 이게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거의 뭐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그보다는 좀 뒤진데, 대만의 TSMC 이런 게 더 강력한데, 근데 2017년, 18년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이제 투자를 늘려서, 그 기간부터는 삼성이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투자 금액은 시스템 반도체에 더 많이 아마 투여하고 있는 걸로 그런 이제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삼성이.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별로 누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표가 나옵니다만은 반도체를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켓 쉐어가 어떻고, 그 다음에 누가 가장 많이 반도체를 사느냐,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특정 매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는 뭐 별거 아닙니다만 2025년까지 아마 자급자족률을 70%까지 늘리겠다, 그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매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이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통계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통계를 보면은 야, 이거 곧 중국이 따라잡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제 반중적인 입장에서 쓴 그런 논문들이라든가 그런 통계치를 보게 되면은 아직 중국이 멀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10개 전 세계 반도체를 주문해 10개 회사 중에 1위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TSMC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국의 무려 50% 정도를 차지하죠.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 2개 정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죠. 기업을 순서로 나눴을 때는데, 그럼 국가별로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1위는 단연 대만입니다. 2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주로 TSMC로 하는데 요게 이제 세계 1위 22%, 그 다음에 한국이 21%,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15%, 한때 이제 세계 85%, 90%가 장악을 했었죠. 이미 80년대 중반에는 일본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미사일 한 방도 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5%를 쭈그러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15%,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 생산한 반도체 파는 것도 15%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꽤 이제 큰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한때 인텔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금 12%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바이든이 안달이 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제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일본이 그럼 완전히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됐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일본이 이제 소재하고 장비 분야에서는 아직도 세계 탑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R&D 능력은 아직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마켓쉐어가 한 20% 조금 넘습니다. 일본 장비, 소재 장비 분야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아직도 일본이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매크로 경제 구조가 이제 굉장히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게 된다면 일본은 다시 반도체, 과거처럼 반도체 공장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는 그렇게 뭐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이 추월당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큰 충격은 충격이죠. 그런데 그게 마치 이제 한국과 반도체 시장을 나눠 먹기 위해서 경쟁을 했느냐면 그렇지도 않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감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파운드리 같은 걸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생산 주기도 짧은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니팩처링 여력이 약하니까 그냥 소재 개발 우리는 돌아서자.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한국과 중국하고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1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마음먹고 R&D, 첨단 반도체를 갖다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한다면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일본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이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그건 대만이 단연 1위로 나옵니다. 무려 85%, 90% 정도를 갖다가 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대만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느냐? 한국은 안타깝게도 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대만하고 한국이 사실은 앞으로의 반도체 어떤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데 대해서는 뭐는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친중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는 한국 기업, 삼성, 이런 게 향후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마켓시어는 상당히 급격한 변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화에서 대만을 좀 잠깐 보자면요. 세계 1위 대만. 이 TSMC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TSMC 뭐 대단한 회사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거 아닙니다. TSMC가 뭐냐면은 Taiwanes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생산 회사 이런 이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는 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도체 연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장비 개발에 이제 세계 탑을 달린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 이 대단합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기술 제국 독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완전히 역사적 획을 끈 나라인데, 이 나라가 기업이 하나가 있죠. ASML이던가. 이거는 뭐냐면은 Advanced Semiconductor 그러니까 이건 머티리얼입니다. 매니팩처링이고 머티리얼 리토그래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회사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반도체 자체가 아니고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극자회선 노광기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몇 달 전에 아마 반도체 시장 설명회에서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 세계 시장 마켓쉐어가 한 17% 정도 상당한 기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만에 보면은 이 TSMC 창립한 사람은 이제 중국계, 대만계 미국인이죠. 모리스 촤이라는 사람인데 1931년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네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대만에서 뭐 큰 훈장도 받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업가인데 지금 현재 대만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거 외에 대만 내 한 20개 공장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160조,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국내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공장을 신설하겠다, 아리조나주죠. 그 다음에 일본에도 구마모토 현에
그거를 아마 설계 공장을 새로 신설하겠다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꾸로 옛날에는 대만이 일본 기술을 훔치고 뺏겼는데 이제는 일본이 대만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를 환영했던 것 같고 일본 국내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문했던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마모토에 있는 거 아리조나에 있는 거는 쭉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최첨단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TSMC 의도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여전히 대만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안보적인 측면이 강한데 모리스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너가 만약에 무력으로 대만을 갖다가 이제 먹겠다고 해서 이제 폭격하고 공습하고 난리쳐가지고 TSMC 공장이 다 날아가버리면 너것도 미래의 자산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첨단의 반도체 그거는 전부 이제 대만 내부에서 생산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삼성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삼성하고 TSMC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메모리 분야에 이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경쟁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TSMC도 여전히 아마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삼성을 가장 우려하는, 삼성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이 지금 시안에 이제 그 공장이 하나 있는데 많이 팔고 있죠. 언론에서 뭐 60% 정도를 팔고 있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중국에서 거의 한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30%까지는 안 됩니다만 한 25%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의 반도체를 사주는 그 여력이 중국과 미국도 경쟁하고 있다 봐야 되죠. 지금은 양쪽으로 중국이 더 많은데 그게 아마 지금 삼성이 똑바로 마음을 고쳐 잡는다면 그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대중 무역 역조 현상이 계속 수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시장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한국 경제의 적자, 대중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난다는 거 산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은 제가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학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반도체 공장은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요. 삼성이 특화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이제 그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한 거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조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의 대부분도 또 일제입니다. 로봇은 전 세계가 지금 보유 대수가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80대, 90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봇을 가장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그 공장에 직접 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고용 창출하고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 효과가 더 큰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시안에다 저 구석에 쳐박았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 내륙에 각국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를 갖다 지금 표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미국 회사도 이제 오지에다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냥 소리 말해서 중국의 주요 도시나 연안 도시들에 비해서는 그쪽이 내륙 지역이 이제 싸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시안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긴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반도체를 팔아서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왜 그럼 저렇게 오지에다 쳐박았을까? 근데 시안이라는 게 이게 시진핑의 탄생지도만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모종의 뭔가 이게 그 모략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안에 그런 이제 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저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반도체 이제 유통망,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미국과 서방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친중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분명히 중국에 뭐 책을 잡혔거나 중국에 뭔가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 세계 시장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안에 있는 공장 저거,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묵계 내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중국 정부와 삼성과의 어떤 내연관계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그 시안 공장 같은 거에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가장 기업 경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학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건 이제 중국 내륙에서 물론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더 적절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안 그 근방에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삼성만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성이 뭔가 중국과 어떤 흑막 관계가 있다는 것 같다가 아마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좀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자면은 지금 한국이나 만약에 한국이 삼성과 동의하라고 한다면은 계속 중국의 장난이 놀아나겠죠. 지금도 이제 보수 꼴통들 중에 삼성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하고 혹자는 삼성 같은 기업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경 유착을 갖다 지금보다 2배로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미국을 위시한 소위 말해서 우방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가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시장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동맹을 만드는데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척, 협조하는 척 하면서 중국과 계속 놀아날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제 낸시 펠로시를 갖다 홀 때는 그런 정치적 계기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자면은 아마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는 철저하게 한국을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야 봐라 한국 역시 얘들은 찌르면 넘어지는 애들이다. 또는 약간 협박만 하면 시키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협박을 할 때 사가지 정도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한국이나 삼성 같은 데는 5개를 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 미국에 너무 붙지 않고 중국에 약간 등거리 외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도구적 자율성, 정책의 도구적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철저하게 우리를 갖다가 업신여길 겁니다. 그냥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듯이 저거 시간 문제다. 먹어버리자라는 거. 이미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꼴통들이 삼성,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적거리는 이종현을 갖다가 살려줘야 된다는 동 이런 식의 착각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삼성이 어떤 여적죄를 짓을 할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되지가 않고 있는데 이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너무나 민감하다는 거고 외부에 알려졌을 때 너무 많은 풍파를 일으킬 거라는 거 하나 또는 2번째는 한국의 보수 꼴통들은 삼성을 마치 성역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죠. 만약 그랬다면 거기서 보조금도 안 나올 거고 밥도 먹을 기회도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 자체가 시키지도 않는데 한국의 보수 농객들은 마치 삼성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또는 물질적으로 미래를 담보해주는 그런 아마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삼성이 그런 존재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본과 노동이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갖다가 누비고 돌아다녔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였던 그런 새로운 시대였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지금 추세를 본다면은 이제 점점 세그리게이션으로 갈 겁니다. 이제 격리, 분할로 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미중 갈등 구조에서 미국이 서방 진영과 한 팀을 이루어서 중국을 갖다가 더 이상 강대 국가로 존재 또는 발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번엔 칩4 동맹일 겁니다. 반도체가 모든 생산품 중에 가장 민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는 판단이 맞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칩4 동맹이 어떻게 결성되고 어떻게 유지 발전되는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대중 압박 구도가 나중에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 건가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서구사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한국입니다. 얘들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회라는 것도 하는 거고요. 자기들끼리 이미 회의를 다 해놓고는 한국 저거 부르기는 부려야 되겠는데 한번 사태 추이를 보자라고 하면서 8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낸시 펠로시 이제 해프닝이 터졌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주요 핵심 국가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중립적인 언론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는 게 이거는 100% 중국을 의식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까지는 대충 이제 다른 서방 언론들에 맞추죠. 그런데 그 서방 언론들이나 일본 언론들도 삼성 때문에 안 만났다라고는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설마 그렇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간에 외교관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삼성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너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한 이 삼성이 노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선도적이고 전도가 유망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업을 알고 있는데 노조가 없다는 그런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려주면 이제 얼굴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는 게 너무 이제 과대 포장돼서 이제 과대 평가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노골적으로 아마 이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바이든이 바로 어제던가요?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그저께던가요? 그 우리말로 하자면 반도체 육성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아마 70조 정도, 우리 돈으로 7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에 2027년까지, 그러니까 22년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90억 불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399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70조 정도를 갖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 중에 마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인텔이 제일 유명한데 그 다음에 아마 마이크론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 소식에 고무돼 가지고 한 400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이 회사 하나가 4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도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세계 공급망 재편, 이게 점점 이제 확연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만 그러느냐? 제가 지난번에 2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마 반도체 어떤 그 칩4 동맹과 유사한 그런 단계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그 중국 내부로 들어온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을 빼먹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특히 전기자동차가 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복사기 따로 있고 스캐너기 따로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기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는 복합기 보면 거기에 팩스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스캔도 뜨고 뭐 복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복합기가 아마 전체 세계 시장의 80~90% 아마 일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몇 가지 부품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하청을 주지 않으면은 수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아마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복합기 같은 경우에 일본이 가장 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핵심 부품 몇 개는 반드시 중국에서 생산된 거 아니면 안 된다. 자, 그 말은 최소한 중국 회사가 못 만든다 그러면은 전기자동차를 팔기 위한 이 회사가 거기에서 연구개발해서 그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면은 그 소유권이 그 해당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마 인력 투입을 통해서 그 기술을 빼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미국의 바이든은 사실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육성법이라는 거, 그간에 수도 없이 중국이 그렇게 마찰을 내오면서 만든 내부적 규제에 대항하는 그 하나 반대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이 먼저 블러핑을 하고 그다음 협박을 가한 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대응책을 하나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게 되게 TSMC, 뭐 대만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미국의 인텔, 그 다음에 한국인 삼성을 겨냥해서 너가 이제 투자를 하면 이런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그 세금 혜택을 주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이 반도체 핵심 부품 이런 거 갖다가 중국에다가 내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마켓 쉐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항을 갖다 어긴다고 할 경우에는 삼성이 계속해서 중국과 연계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할 경우에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소재를 갖다가 팔지 않겠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삼성이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를 가진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와이드쇼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더만요. 일본에 이제 세 가지 기업에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첨단을 달리는 대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보면 말해서 영세적인 그런 하청 기업들이 있죠. 열악한 기업들. 근데 그 중간에 일본은 최소한 중간 기업이 이제 견실한 중견 기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청 기업, 이제 최말단인 하청 기업들하고 대기업하고 중간에 이제 매개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쿠션 효과를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첨단 회사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하청 받아먹고 사는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들, 그 중간에 쿠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위태롭다는 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망 재편 구조에서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는 이미 다 만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삼성인데, 연봉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 삼성에서 세계 전략을 이렇게까지밖에 설정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아마 사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외교부의 어떤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정책 결정자들한테 조언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어떤 사악한 관계, 그런 내연의 관계가 있어서 그 부하들의 조언을 받을 수가 없다면은 다 무시해버리겠죠.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 연구소에는 소위 말해서 세계 프로젝트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재정위기 상태,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완전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삼성이 어떤 좌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돼서 정책 결정자들한테 분명히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게 묵살되었다면은 똑같은 어떤 그런 내부의 흑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이제 놓여 있는 상태에서 5개국 순방하는데 한국만 저는 이제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자, 대표님 말씀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제일 처음에 싱가포르 갔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 대만, 한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다 그 나라의 국가 원수급들이 나왔습니다. 총리들이 다 나왔죠. 근데 한국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진짜 연극 보러 가기 위해서 휴가 받기 위해서 빠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날짜에 일부러 휴가를 맞춘 거죠. 그게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낸시 페로시가 도착한 날 연극 보면서 무슨 연극 관계자들인가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자는 그 민감한 시기에 3차 대전이 촉발되는 그런 어떤 민감한 시기에 앉아서 낸시 페로시 만나지 않고 연극 보러 갔다고 전 세계 언론에 다 뜨고 있거든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갖다 분석해보니 얼굴이 벌겋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전한 상태다. 그러니까 연극 보고 걔들 그 연극 동아리인가 걔들하고 이제 술 한 잔 걸치고 한 이야기다. 이런 같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또는 삼성이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참 한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게 한국입니다.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방송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방송한 것 여러 군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그거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 다만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쭉 이제 봅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말, 그걸 제가 그 보내신 분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리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